네,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김능구의 대선 진단입니다. 오늘은 아침 9시에 박근혜 후보가 5.16등 이렇게 역사적 것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죠. 발표하고 바로 부산에 내려갔는데 오늘 성명의 주요 내용이 골자가 뭐였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5.16과 유신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아버지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인혁당 사과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로서는 이렇게 과연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제일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성명 전문에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이후에 했다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네. 이제 조갑재 기자가 아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전기를 쓰면서 책 제목으로 쓰다 보니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건데 어떻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했을 때는 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역사 이제 국가 또는 애국적인 관점에서 이 길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찌 말하면 이전에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했던 불가피한 이렇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부분하고 내 무덤 침을 뱉으라면서 좀 굉장히 상통되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헌법적 가치가 뜻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사적인 평가로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박정희 유신 독재 5.16 쿠데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박정희의 딸,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딸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그렇죠.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뭘 의미를 할까요? 딸의 입장과 대통령 후보 입장은 다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튼 간에 지난번에 인혁당 두 개의 판결 이후에 보면은 지지율이 상당히 빠져나가 버리고 물론 민주당 경선이 이제 끝나면서 어떤 컨벤션 효과라든지 또 안철수 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나타난 거지만 하여간에 지지율의 3자 구도에서도 출렁거리고 지금 오늘 일제히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거의 안철수 후보하고는 5% 이상 차이 나는 심지어 문재인 후보의 가상 대결에도 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추석 민심을 추석을 앞두고 내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은 다 긍정적으로 일단 논평을 낸 것 같은데 진정성 논란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후속적인 부분들은 피할 수 없다.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50 청산이 뒤따르듯이 유신이 가져던 폐해에 대한 청산 이 요구를 또 박 후보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5.16이다 유신이다 물론 인혁당 부분들은 이제 뒤에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재심 판결을 했지만 5.16 유신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게 없었죠. 그러면 이게 이 대통령 후보가 했다면은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됐을 때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지금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사위원회하고 다르다, 진실사위원회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어떤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실규명이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자 그 이후에 어떤 사과와 또 화해 이런 순으로 간다면 이거는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는 걸로 민주통합당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매듭을 짓고 싶어서 한 얘기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근혜 후보는 이제 매듭을 짓자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다. 지금 민주통합당 그렇게 이제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오늘 전향적인 어떤 이 태도를 보이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이 불씨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이 안철수 후보나 이 양자 대결에서 보면은 40대가 그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렇게 보면 항상 어렵습니다. 20, 30대가 이제 그 안철수 원자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50, 60대가 지금 굉장히 그 견고하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 인구 구성도 상당히 올랐어요. 50, 60대가 인구 구성비도 20% 이상 50대도 되고 그 전체 합하면은 거의 뭐 이렇게 상당한 그 이렇게 이 프로테이지가 됐는데 이분들이 또 투표율도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 40대에서 한 자릿수 차이만으로 뒤진다면은 예를 들면 상당히 박근혜 후보한테도 예를 들면은 박병희 정부에서 겨뤄볼 수가 있을 건데 이 40대가 10% 이상 차이 나버리면은 어려운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5%씩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 40대에서. 그래서 이 40대에서 이 차이를 갖다가 좁히기 위해서라도 이 전향적인 어떤 역사인식의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 이후에 어떤 이 후속 작업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야당의 요구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이 일정 정도 국민의 호응을 받게 된다면은 또 다른 어떤 또 이렇게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장준하 선생 어문사 부분들도 지금 또 예전에 박 후보가 이미 조사는 끝난 것 아니냐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만 해도 통론란이 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100만 명입니까? 서명운동에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그 서명운동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역사교육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PBK 논쟁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상당히 풍부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모 야당 이렇게 이 강창일 지금 위원장님을 인터뷰를 했는데 모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은 이제 실제로 유신의 피해자입니다. 이게 유신의 피해자인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역사교육을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사가 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이 4과목도 2과목만 하면 되거든 수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가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서울대는 국사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사 자체를 학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고등학생들이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근행대사라고 따로 한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 수능 등급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게 좀 상대적 평가니까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그런 논란도 전에 많았죠. 그래서 이 국사는 필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교양 과목이 돼야 된다. 필수 교양이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대선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이 역사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후보가 이제 이번 국면에서 약간 사장님께서 40대 얘기하시는데 중도층이나 40대에서 얼마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전에 있었던 후보, 야당 후보하고는 상당히 다른 후보를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경제민주 복지와 그 다음에 성장은 이 자전거의 두 바퀴다. 이거는 거의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떠오를 때 이렇게 성장과 분배의 어떤 이 양바퀴로 이거는 주로 이제 보수 쪽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주장이었고 이 성장 없이 복지 없고 분배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구사하고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하니까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모아서 본인은 보수 진보가 아니라 상식파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은 이 어떤 진보의 어떤 색깔을 씌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맨 처음 강조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만이 최고의 복지다. 우리가 얼핏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진보 측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지금 이제 전혀 균형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뭐 복지가 우리는 그런마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상당히 이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잘못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 중도 세력이 봤을 때는 또 중도가 승부가 난다 했을 때 중도로서 표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거꾸로 보수 세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쪽에서는 지금 경제민주화다 복지다 상당히 그쪽을 그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표의 확장이 예를 들면은 만약 그런 걸 강조를 해서 이 30, 40대한테도 상당히 그 한창 경제생활 시작하고 할 친구들한테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어떤 지지를 갖다가 좀 흡수해내고 했으면 모르는데 상당히 그것도 못하고 오히려 그 보수 담론을 갖다가 그 지금 현재 그 야권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가 치고 들어오면서 중도표에서 지금 이제 앗아가고 있으니까 가상 대결에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지금 그래서 김종인 그 국민행복위원장 선임당에 이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약의 정책 공약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조갑제닷컴 대표가 오늘 이제 박 후보가 이렇게 헌법적 가치 훼손을 또 말하니까 보수 지지층이 기권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부 보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은 무조건 찍는 사람인 줄 아느냐. 옛날부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이제 거꾸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스탠스가 지금 중도 스탠스입니다. 그랬을 때 흔히 말해서 진보 계층, 이게 진보 계층은 그냥 이렇게 그 지지를 하는. 근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반발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지금 그 이정희 후보가 출마를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그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진보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보수 쪽에서도 예를 들면은 어떤 보수적 가치를 갖다가 지켜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된다. 열심히 해서 정권 바꿔놨더만은 중도 실용의 그 미명하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보수적 가치 복원시킨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늘상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마저 예를 들면은 저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보수적 가치의 그 확립이 그분들은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일정 정도 충돌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그렇지만 이 어쨌든 그 보수 세력의 어떤 상대가 있는 거니까 그 정권 재창출 그 큰 길에는 막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안 후보가 과연 어떻게 추석 민심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중도 포지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시장 새누리당과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게 중도 포지션이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 아닐까요? 의심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보수, 진보, 중도 뭐 이런 어떤 구분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이 시대의 흐름 크게 봤을 때 좀 더 큰 의미로 그 보자면은 예를 들면 청동기 문화가 어떤 우리가 고대국계 태동을 했고 고대국계 왕성할 때 어떤 철기 문화가 그것을 갖다가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산업혁명이 근대 국가를 이뤄내고 뭐 이런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의 그 이 정보혁명, 이게 정보통신의 혁명이 바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2008년도에 촛불 집회를 만들어냈다. 이게 그렇게 본다면은 그 정보통신 촛불 집회로 나타났던 하나의 그 표상이 된 그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흔히 말하는 그 87 체제가 이제 그하고 2013년 체제는 바로 이러한 이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그 문명이, 새로운 문명이 받쳐주는 새로운 어떤 이 정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그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것에 지금 현재 그 상징하고 리더가 바로 안철수고, 또 한편으로 문재인도 그게 속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 기존의 어떤 보수와 진보, 중도가 거기서 어떤 역할하고 어떤 식으로 그 관계를 할지는 좀 더 그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그 측면에서 어떤 그 안철수 후보를 어떤 야권의 후보 단이라 어떤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어떤 국민의 여망을 갖다가 이 충족 이렇게 시켜주는 어떤 이 결단,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이게 그 잘못 그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안철수 이 후보 측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어떤 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어떤 국민혁명에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지금 이 구축하는 것이, 그게 자기가 뭔가 되겠다, 자기들이 뭔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흐름에서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그 입당이라든지 야권 단일화라든지 정권 교체로만 볼 일은 아니다 보여지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 행위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게 그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도 하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걸맞는 그 행위를 해나갈 건데, 바로 그 과정이 정말 이 시점에서 어떤 국민들한테 먹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은 국민의 반으로 선거 과정에 하면서 대통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 박근혜 그 100% 이제 이 통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겠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인류 역사가 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기본적으로 있는 어떤 그 서로 모순 투쟁 관계를,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어떤 이 어떤 대통합이라는 그 메시지로만 해서 그게 해결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좀 이 예를 들면 선거 전략적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이게 그렇지만 그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명의 어떤 전환에 따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체제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원장 후보의 어떤 행보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겁니다. 뭐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아니면 쇄신을 요구하고 압박은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궁금해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아무가 민주당의 쇄신을 구체적으로 어떤 쇄신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을 못 잡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도대체 구체적 쇄신의 내용이 뭐냐? 네. 그럼 뭘 어쩌란 말이냐? 네.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어제 오늘 계속 듣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이런 거죠. 새 후보가 추석 민심을 앞두고,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전향적인 그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오늘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선대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속속 이렇게 이 인선을 갖다가 이제 공개하고, 나름대로 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구상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고 지금 있죠. 이 문재인 후보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 제1야당의 후보로서 정말 13년성이라는 어떤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새로운 어떤 문명의 어떤 탄생이랄까, 그게 걸맞는 어떤 상부구조, 정치체제, 또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요구, 이 부분에 답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본인의 어떤 청사진을 갖다가 내놓고 실행 프로그램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 현상화된 부분들이 뭐냐면 민주당의 쇄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 민주당 이 쇄신을 통해서 이 안철수 후보가 말한 어떤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 이 부분들과 어떤 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답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럼 그 쇄신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보통 쇄신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인적 쇄신, 제도적 쇄신, 그다음 정책 쇄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도 제 기억에는 2010년도 그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서 천정배 전 의원이 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뭐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당직, 그리고 그 당원 구성, 예를 들면은 정당 활동, 뭐 하여튼간에 아마 몇 달간 이렇게 치열한 토론과 어떤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현되지는 못했죠. 예를 들면 안 만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그 안은 이 돌아가신 이제 이 김근태 전 회장께서도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열린우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때도 또 쇄신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쇄신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쇄신안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김근태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천정배 안 만들 때 김근태안을 상당히 참고로 했다,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김근태 전 의장님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또 안철수 원장님 캠프에 많이 참여했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 쇄신의 내용은 다들 한 번씩 다 고민해보고 토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의 업그레이드가 지금 천정배 쇄신안이라고 했을 때, 천정배 쇄신안을 좀 업그레이드, 이게 시켜서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쇄신안의 뭐 기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일단은 사람들한테 쇄신이 가장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은 좀 인적 쇄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16일날 되고 나서 17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정권을 위임받는 날 어떤 새로운 청사진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서로 조정 속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 패배 요인의 하나도 예를 들면은 어떤 새로운 변화에 조응하는 지도부의 구성, 예를 들면은 당의 새로운 작품, 이런 것들이 좀 못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경쟁력이 있었던 복지 담론도 이렇게 뭐 흐지부지되고 뭐 이래서 결과적으로 총선 패배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이렇게 좀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 지도부의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 이게. 지금 이제 최고위원회가 전부 다 후보 캠프로 정권을 위임을 다 했잖아요. 지금 이제 있는 것은 원내대표. 근데 원내대표에서 뭐 초선 의원인데, 오늘 보니까 비주류측 초선들이 무슨 세미나도 열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이 친구 이런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찾아가서 뭐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요구도 했다, 뭐 그런 것도 뭐 얼핏 이렇게 기사 언저리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통 크게 후보가 예를 들면은 그 결심을 하고 후보가 그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그 쇄신의 내용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보가 선택해서 예를 들면 그 어떻게 제대로 지키냐의 문제거든요. 앞서 말한 대로 그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5.16 유신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 훼손이었다 하면은 그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의 이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진실 사실 규명에 대한 마찬가지로 그 민주당도 예를 들면 그 엇갈려야 된 쇄신안을 갖다가 발표한 것 동시에 그 쇄신안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이것이 요 며칠 안 남았지만 좀 추석 전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이 변화를 갖다가 우리 민족만큼 이렇게 역동성 있는 민족이 없잖아요. 이런 변화를 갖다가 추동하고 주도하는 모습 속에서 문재인 후보도 어떤 참여정부의 어떤 이 가오에 대한 어떤 에서 좀 극복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강주 전남 호남 민심을 갖다가 안 원장과의 그 관계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당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부정 속에서 어떤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가감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럼 박원대 대표가 물러나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거는 아마 사실은 여러 군데서 이미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도 그게 돼 있는 게 알다시피 저 이박 단합 물이 이박에서 문까지도 이어지는 이걸 지역을 나누고 서로 어떤 개파 어떤 그 패권주의 입장이다 이런 일각의 비주들이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고 근데 당의 단합과 통합이라는 게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부분에 설사 그런 부분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그런 단합의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많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역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요구하게 되면은 그걸 받아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선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단일화든 본선에서든 당선될 자신이 없어서 안 나왔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권력의지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번에 당의 쇄신의 그 모습을 갖다가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러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그 대선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